미국에 있는 많은 빅테크에 있는 CEO들이 미국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천재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비유를 해보면 저는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맞지 않나. 확률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그 패권 전쟁, 보이지 않는 그 경제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은 그래도 높다고 봐야 될까요? 높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뭐 미국에 지금 딱 붙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 상황을 네. 객관적으로 보고 미국일까 중국일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 편향을 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이미 갔잖아요. 지금 이미 갔잖아요. 네. 지금 뭐 대통령 가가지고 그쵸. 뭐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다녔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어요. 왜 저기 가서 저러고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중국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거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이 이긴다고 생각하거나 좀 더 나아가면 미국을 응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죠.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거를 투자 아이디어하고 좀 연결을 시키면요. 국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약간 중국은 좀 배척을 하고 한국하고 미국을 좀 중심으로 좀 국가로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접근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요. 이게 이제 중국이 워낙 안 좋아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고 안 좋아서 이게 반등하는 것을 노려서 뭐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이런 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중국 주식을 사면 교과서에 나온 대로 주식이라는 거는 그만큼의 지분을 내가 갖는 주인이 된다는 의미인데 네. 진짜 주인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중국 주식은 그런가? 글쎄 이게 그 회사인 것도 같은데 이거 공산당 거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아 맞아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제 마윈 회장님 잡혀가신 거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일단 하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마윈 회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두 번째 이유를 연속해서 말씀드려보면 그러니까 마윈 회장을 보면서 중국에 있는 젊은 천재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젊은 천재들이 물론 공산당을 위해서 막 충성을 다하고 막 열심히 일하고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 정말로 열심히 나의 몸을 갈아 넣으면서까지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잘 되는 것에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하면 잘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갔던 맨 마지막 내가 잘하면 저 사람처럼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마윈이었을 텐데 맞아요. 마윈이 저렇게 된 이유로 중국에 있는 천재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좀 중국에서 과연 혁신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혁신이 중국에서 나올 수 있을까? 결국은 천재들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데 과연 어딜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미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젠슨 황도 그렇고요. 미국에 있는 많은 빅테크에 있는 CEO들이 미국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인도 사람이고 뭐 타이완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시대의 흐름이 아까 제가 오펜하이머 말씀을 드렸는데 천재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천재들을. 그때 당시에 아인슈타인 데리고 가고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비유를 해보면 저는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돈을 어디다 꽂아놓고 있는가? 네. AI 그리고 전기차 이런 쪽으로만 지금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중국 경제가 진짜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이런 뭐 말씀해주신 보조금 전쟁이나 미중 패권 전쟁이나 이런 구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국의 상황이 어렵다라는 거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 부동산이 뭐 어떻게 됐다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중국이라고 해서 뭐 이번에 뭐 망할 거냐?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언젠가는 좀 힘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구도에서 그리고 또 중국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 일로 갔다가 하는 거지. 뭐 중국만 힘들고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뭐 작년 10월 달쯤에 중국 망한다는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올해 상반기 때는 중국 얘기 한 번도 안 들었었죠. 왜 그러냐면 미국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냐면 미국에서 은행이 망한다고 그러고 뭐 크레딧 스위스가 망한다고 그러고 부채 한도가 어떤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망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의 문제는 아직 뭐 이슈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결코 중국의 부동산의 문제에 비해서 경중을 따졌을 때 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지금 그런 센서를 가진 회사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이런 그
사무실 책상 있잖아요. 여기에 음. 이제 센서를 달아가지고 음. 여기 사람이 앉는지 안 앉는지를 체크하는 회사가 음. 있더라고요. 거기서 데이터를 조사해 봤더니 미국에 있는 그 상업용 부동산의 3분의 1의 책상이 비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 이렇게 자기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볼 때 얼마나 열받겠어요. 저기 비어 있는데 음. 자리도 없는데 내가 왜 이걸 이렇게 비싼 임대료를 내야 되지? 라고 하고 고민을 해서 옮길 때마다 엄청난 그 충격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도 그렇죠. 할 수 있고 심지어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쓰고 있는 비중은 58%라고 해요. 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지금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공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코 지금 미국의 상황이 뭐 아주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아, 여기를 막 걱정했다가 또 여기를 걱정했다가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서는 지금 중국을 엄청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여기 문제는 뭐 너무 심각하죠. 다들 아시겠지만 부동산 문제 심각하고 그렇다고 지금 공장이 잘 되냐 그러면 가동률도 안 좋고 가동률이 안 좋다고 보니까 이제 생산자 물가도 너무 낮고 막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고 소비는 안 하고 중국에 있는 개인들이 미래가 걱정되니까 그냥 돈이 있어도 저축만 하고 뭐 이런 상황 모든 상황이 너무 안 좋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중국이 망할 거냐? 지금 그거는 아닌 것 같은 게 음. 중국 정부에서도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금리를 낮추는 거 아니라 뭐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지금 원래는 중국에서는 뭐 대도시에 너무 집중화되어 있는 정책들이었기 때문, 그러니까 경제였기 때문에 이것을 뭐 2선, 3선 도시로 좀 음.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좀 나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걸 좀 약간 풀어준다라고 하면 또 이제 풀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등등 여러 가지로 했을 때 중국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아직은 남아 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망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순환적인 관점에서 이게 날씨 계절성의 관점에서 보면은 연말이 되면 미국에서 소비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의 소비 시즌을 앞두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중국에다가 주문을 넣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살짝 반등한 이유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등을 할 거예요. 음. 왜냐하면은 물건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장 네. 돌려야 됩니다. 쉬었던 공장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사이클상으로 지금이 안 좋은 상황인 건 맞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당장 망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7년 만에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음. 그 중국을 방문해서 막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첨단 산업 분야는 쪼금 그 제재를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은 약간 열어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또 마지막에 보니까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또 발언을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미중 관계가 좀 완화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앞으로도 쪼금 이렇게 갈등 상황이 지속된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뭐 제가 막 그쪽 전문가는 네. 아니어서 잘은 모르지만 그냥 저의 느낌은 네. 미국이 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미국 정부와 미국 중앙은행에서 돈을 그냥 개인하고 기업에게 그냥 막 주고 있다고 했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리를 높여도 잘 버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왜 경기 침체가 없지? 잘 버티니까. 음. 돈을 그렇게 부에 어. 대이동을 시켜 줬는데 어. 금리가 높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거 음. 데이터를 찾아보면요. 미국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넷 웰스라고 해서 아.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코로나 이전에 한 100조 달러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130조 달러예요. 그게 보조금의 힘이군요. 그렇죠. 아. 보조금의 힘이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130조 달러란 말이에요. 미국의 네. 개인들이 130조 달러를 들고 있는데 음. 망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간다 한들 이 음. 사람은 내야 될 부채가 별로 없는데 자산은 많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미국은 금리가 올라가도 버틴단 말이에요. 음. 근데 중국은 힘들잖아. 네.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 그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중국은 지금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찔끔찔끔씩밖에 못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러다 쟤 죽겠다. 음. 이런 생각을 미국이 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살짝 이렇게 목을 쥐고 있다가 좀 쉬었다가 할까? 아. 살짝 쥐었다가 또 쉬었다가 할까? 음. 이런 거 아닐까. 너무 완전히 어, 죽이면 또 피해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쵸. 이게 만약에 음. 중국이 여기서 이게 만약에 체제가 붕괴된다 음. 그러면은 미국도 또 너무 어. 힘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쿨다운 시키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음. 전략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케이스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일본을 음. 우리가 잃어버린 20년, 30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일본이 만약에 경기가 이렇게 좋았다가 한 번에 이렇게 떨어졌다라면 음. 또 다시 회복했겠죠. 근데 일본은 이렇게 되겠다가 요렇게 됐죠. 어. 예. 한 번에 깨진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이제 동양의 문화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그 중국도 이게 부동산이 많이 올랐어. 너무 많이 올랐어. 펀더멘털 대비. 그럼 펀더멘털 빨리 수렴해서 이 밑으로 내려가야 다시 사는 사람도 생기고 또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 새로운 부자가 나와서 또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게 이제 창조적 파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이 만약에 이 부동산이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진핑이 일단 세계인데 이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여기서 이렇게 가는 전략밖에 못 쓸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 망하진 않고 그냥 서서히 그냥 이렇게 일본처럼. 일본처럼 되는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나. 아. 그래서 요즘에 이제 중국의 일본화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네, 서방에서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지 어.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이 이렇게 버티는 이유는 중국은 못 버티는데 그게 뭐 산업의 경쟁력, 뭐 기축통화의 국가의 힘 뭐 이런 걸까요? 이런 그렇죠. 이유. 여러 가지가 다 아. 합쳐지는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는 그냥 전부 다 공개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중국의 예를 들었을 때 아니 이게 내 거냐 재산권에 대한 확실한 보장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열심히 하려다가도 그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을 거고 이러다 보면 성장이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미국은 아니죠. 미국은 그냥 네가 할 수 있으면 다 네가 다 먹어 막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로 천재들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 천재들이 그렇죠. 만들어내는 것이 뭐 테슬라의 뭐 자율주행이든 뭐든 그런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혁신이라는 혁신은 전부 미국에서밖에 나올 수밖에 않는 이유가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적인 문제죠. 제도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이사님께서 보실 때 이제 한국의 경제인데요. 이제 중국이 뭐 서서히 만약에 일본처럼 된다라는 뭐 그런 방향도 있는 거고, 미국은 그렇게 보조금을 통해서 다시 패권을 정말 공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 사이에서 한국 경제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거는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뭐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쪽에 좀 많이 기울었죠. 그래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다라는 사실 자체도 뭐 중국, 뭐 북한, 러시아 이거 굉장히 불편하게 느낄 정도로 우리는 사실 이쪽으로 이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미국의 수혜를 많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수혜를 받고 가능하면 많은 보조금도 받고 이러면서 이제 미국의 경제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전 세계의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뭐 전쟁이라는 관점에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AI를 개발하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AI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어려워서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엔비디아가 지금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AI를 하려면은 GPU가 필요한데 GPU 빨리 갖고 와 그랬는데 엔비디아가 숨에 차서 못 가지고 갖고 있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이게 풀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병목이 풀려야 AI가 가능해지고 AI가 가능해진 것 때문에 혁신이 나타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딱 이 순서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수준이냐면 AI를 학습시키는데 필요한 GPU가 부족해가지고 난리인 상황인 거예요. AI가 다 학습하면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뭐 시험 공부 끝나고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AI의 학습과 추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추론은 뭐냐면은 AI를 넣은 컴퓨터, AI 엔진을 넣은 스마트폰, AI 엔진을 넣은 서버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나와야 돼요. 이게 학습이 끝나면.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아직 학습이 다 안 끝난 거예요. 아직 초기군요. 그러니까 학습이 안 끝났고 이 학습을 하려다 보니까 GPU가 필요한데 GPU가 부족한 거예요. 물량이 부족해. 그리고 GPU가 이제 부족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아니 그 계산을 더 시키니까 AI가 학습을 해가지고 계속 성과가 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넣어도 더 이상은 성장을 못하다. 성과가 이게 예를 들어서 이만큼 넣을 때는 이렇게 좋아졌는데 여기서 요만큼 넣으니까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 않아 라는 지점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더 안 넣지. 컴퓨팅을 그만하는 AI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더 넣어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더 좋아질지 모르니까 이게 더 좋아지면 더 좋아지는 걸로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작업이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AI가 가는 과정에서 근데 HBM이라는 게 있네. AI 반도체를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와 저장해 놓은 거 계산해 놓은 것에 자꾸 정보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1차선만 있으니까 안 된다. 12차선으로 늘리자. 이게 이제 HBM이거든요. 그러니까 HBM이 어디서 만들어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서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자 보면은 AI로 가기 위해서 이 AI로 가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이 이렇게 높은 금리를 뛰어넘는 성장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AI인 겁니다. 근데 이리로 가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막혔고 이 병목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나라 반도체다라고 보면 우리나라 너무 다행인 거죠. 수혜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당장은 먼 미래를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거 닷컴 버블 때처럼 또 급락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 얘기가 나오려면 이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제로 적용해 봤더니 에이 별거 아니네라고 하고 나서 그때 망하는 거지 지금은 망하고 이런 걸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네.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관점을 말씀드려보면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그렇게 뭐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인 겁니다. 이게 그 얼마 전에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좀 중요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나라가 1년이면 예산을 400조씩 걷어요. 400조 원씩.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도 걷었고 작년엔 395조 걷었더라고요. 올해 400조 원 걷었고요. 그럼 7월이니까 이제 중간 정산을 해보면 작년보다 속도가 빠르네, 느리네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작년보다 얼마가 덜 거쳤냐면 40조가 덜 거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400조를 걷어야 되는데 40조가 덜 거쳤어요. 이거 아까 미국이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10분의 1을 못 걷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왜 이게 못 걷었나라고 보니까 소득세가 13조가 덜 거쳤고요. 그리고 법인세가 17조가 덜 거쳤는데 이 법인세의 25%를 누가 냈냐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냅니다. 적자니까. 하이닉스 적자 냈고 네. 삼성전자는 작년보다 지금 순이익이 95% 급감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내던 세금을 전혀 못 내니까 지금 세수가 완전 빵꾸 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언제 좋아져 하지만 지금은 아직도 지금 우리나라 정부, 한국은행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경제 놓고 봤을 때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고 이 올라가는 것은 정해진 미래라고 봐요. 저는 결국은 반도체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경기도 지금보다 뭐 미국이 갑자기 뭐 망가지거나 그렇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중국도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경기는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다행이지 않을까. 괜찮게 넘어가지 않을까. 근데 지금 당장 너무 힘든 상황인 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40조 원 부족한 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 미국 정부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40조를 긴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나라는. 우리나라 긴축해야 될 수도 있는데 긴축하기는 또 어려워요. 또 그래서 이제 국채를 발행하기엔 또 문제가 있죠. 국채 발행을 하면 또 이자 금리가 또 올라갈 텐데 가계부채. 그럼 가계부채는 어떻게 하면 그걸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국채 발행도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말에 나왔던 것 중에서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던 게 외평 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외환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사용하려고 모아놓은 돈이 있어요. 그 돈은 뭐냐면은 달러가 너무 뭐 급등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가지고 그럴 때 이제 진정해라라고 할 때 쓰려고 했던 돈, 요 돈을 이제 좀 전용해가지고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들으시는 분들이 좀 뭐야 어떻게 그렇죠. 그 돈을 거기다 손을 대면 어떻게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다행히 지금 미국이 금리를 이제 그만 올린다고 했으니까 다행인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미국이 더 올려야 될 것 같다. 지금 이제 또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유가가 지금 어제 또 많이 오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뭐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지만 비판적으로 또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린다, 그럼 우리나라도 상당히 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우리나라가 중국 의존도를 좀 줄이고 이렇게 미국 방향으로 가는 지금 이제 구도가 좀 그렇게 됐잖아요. 중국 쪽을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 궁극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도 그 예전에 중국과의 그런 무역을 많이 활발하게 할 때랑 비교했을 때도 상황이 나아질 수는 있을 거라고 보세요. 많이 바뀌겠죠. 근데 많이 바뀔 거라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정말로 훌륭하다라고 보는 게 기업들도 그 부분에 맞춰서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뭐 철강, 화학, 자동차
뭐 반도체 막 케이팝 이걸 전부 다 네. 중국으로 수출해가지고 중간재를 수출해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구조에서 계속해서 지금 미국향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네. 이거를 지금 바꾸기 시작한 지 한 2, 3년 됐단 말이에요. 네. 벌써. 아. 그 상황 결과가 지금 나오는 거지. 당장 지금 바꾸고 그런다고 바뀌는 건 아, 아니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2, 3년 전부터 충분히 많이 조정을 하고 음. 있고, 그러니까 산업의 구도가 바뀌겠죠. 우리나라의 네. 산업의 구도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우리나라가 하는 역할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는 분명한 이제 롱숏이 나오는 거죠. 이쪽으로 가는 거는 좋고 안 좋은 게 있고 이렇게.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변화되는 과정에서 잘 변화에 성공하는 기업들은 성공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도태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했을 때 플러스가 날 가능성도 충분히 뭐 해볼 만하다,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는 그렇죠. 보시나요? 네, 좀 더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미래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래 산업에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제조업에서 주도권을 가져간다면, 그러면 그 앞으로 먼 미래에 계속 우리가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제조업 부분에서의 경쟁력이 상당히 많이 약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한테는 좀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